오늘은 어떤 사용자분이 우리를 사연 속으로 빠져들게 해주실까요? 함께 사연을 만나는 동안 여러분의 시간이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속으로 바로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사연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완전히 푹 빠지게 된 사람입니다. 톡톡 사연에 아주 정착해버렸네요.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면 좋더라고요. 특히 집안일을 할 때도요. 청소를 하면서 톡톡 사연을 틀어놓으면 지루하지 않고 기분 탓인지 괜히 일의 효율도 늘어나는 느낌이 드네요. 제 사연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결국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TV를 시청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올해 방학 때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세월에 대해 생각에 잠겨지시나요? 우리 집의 어머니도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TV를 보시다가 익숙한 중견 배우들을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얽어놓으셨죠. 예전에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던가 어떤 작품을 찍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시의 생활 상황 등 다양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버릇이 있었죠.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친정 엄마의 그런 면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TV를 보시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의아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저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서 친정 엄마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제 또래 여자 연예인들이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과 같이 생겼는데 세월이 흐르더라도 거의 똑같다는 것에 놀랐죠. 요즘 세상에서 40대 초혼이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길게 해봤어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꽤 오랜 동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동했던 여성입니다. 다른 연예인들이 어릴 때 이쁠 때와 비교되어 저는 연예계에서 자기 몫을 한 여자의 시간을 살아왔어요. 저는 대중들이 실제로 저희 첫 번째 꽃이 핀 시기부터 지켜봤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은 아마도 텔레비전에서 화려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행동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점에서도 나는 친정 엄마를 많이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결혼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쓰고 싶어 했고 조금씩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친구들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갔지만 진정한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관계의 친구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 못나고 구질구질한 면모를 보이기 싫어하여 그런 것들을 감추면서 살았던 것도 있네요. 그런 식으로 저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톡톡 사연을 통해서 드러내는 중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 집안은 참 가난했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하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들끼리 아끼고 소중히 지내는 집이 분명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부자라고 해도 그런 화목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우리 친정집은 부자들이 부럽다고 여길 만한 구석이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동정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그것도 번듯한 규모의 회사에서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3교대 근무가 어떤 것인지 다들 아시겠지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한낮에 귀가하시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점심을 드시고 출근하셨으며 또 어느 날은 저는 밤 10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께서 선교대로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때라도 밤 10시면 세상이 무조건 어둡잖아. 그런 때 집을 나서서 일을 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눈물이 날 만큼이야 친정 엄마의 서러운 표현은 제 마음 깊이 날아와서 박혔습니다. 계속 생각할수록 더 서글프게 만들었죠. 추운 겨울인데도 입 밖으로 몸을 내어주기 싫은 밤이었는데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추위와 싸워가며 출근하셔야 했던 분이 바로 제 친정 아버지셨습니다.
어린 때부터 현대의 성숙한 지식과 삶에 대한 통찰을 안겨주는 학교가 아니라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데 왜 어린 자녀가 나를 따라 저렇게 사느냐고 물어봐도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4명의 자녀를 풍족하게 양육할 수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든 또는 유튜브를 살펴보더라도 현재 세대의 감성을 파악할 수 있기에, 그러나 그 시기와 현재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결핍과 무지가 비난받을 정도로 혐오스럽게 묘사되는 현재 세대에게 그 시절에 대한 이해를 얻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방은 원치 않습니다. 요즘 10대와 20대들은 아주 어리고 피안의 현실과 근세 전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부의 욕망과 기술에만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배우고 그 속에서 빨리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끼리 등급을 정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아이들은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오래된 공공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또 어떤 아이들은 빨간 벽돌집 빌라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이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며 비교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해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 자녀들만큼 내 자녀에게 할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낮추는 주범이 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연예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보여주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존재할까요? 혹시 아이를 갖지 않는 결혼가족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부부가 있는 경우, 과거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특별히 자녀 계획을 세워두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자식을 낳으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냥 아이만 낳은 부모는 아니셨다는 말인 것이죠. 두 분은 막연하게 아들 둘과 딸 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 되어서 두 분께서는 정말 신기해하셨다고 하던데요. 그 생각이 이루어져서요. 그래서 첫째인 집안의 장남인 우리 오빠도 나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었던 점을 생각하면 그것이 확실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가와 친가 모두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이 특히 두 분에게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친가의 경우 가족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았습니다. 외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식구들이 한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야 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무척 강한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서로를 닮은 자식들을 낳아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잘 키워주고 싶다는 열망이 크셨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아들이 이렇게 4명의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우리 남매를 위해 한파주의를 내려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도 늦은 밤에 어둠과 추위를 뚫고 출근하셨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우리 남매를 키우면서 동네 아주머니 두 분과 부업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친정 집안에서 그런 집에서 살던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친정 엄마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실현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여서 기억이 흐릿하지만 6살까지 살았던 단칸방 집에서 7살 때 이사를 갔습니다. 집에 방이 2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6인 가족으로는 좁았지만 단칸방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때는 즐거웠습니다. 그 변화를 기억하면서 저는 친정 엄마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기대에 부풀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미래의 우리 집은 부자가 될 것이며 나는 훌륭한 사회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린 이전 나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컵도 100원짜리 불량식품이었고
과자 한 봉지도 소중하고 맛있게 먹었던 시절을 지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관심했고 바로 아래의 동생인 우리 집 셋째인 여동생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지해서 그 시작점이 언제였는지조차 정확히 몰랐습니다. 병명은 백혈병으로 드러났는데 이것도 좀 늦게 밝혀졌던 것으로 기억해요. 늦게 알아낸 것이 화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동생 이야기는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아서 계속 피해왔고 집안에서 여동생의 이야기가 금기로 여겨져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당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백혈병으로 발병하여 투병 생활을 하셨고 친정 엄마께서 그 곁에 붙어 계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벌어들인 돈도 족족 병원비로 소비되었습니다. 3교대라고 하셨던 친정 아버지의 업무 때문에 집안일들이 중요해졌습니다. 너무 헷갈려서 제가 밥을 안 차려도 되는 때에 차리기도 했었고 일을 나가시는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출근 준비를 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아연을 실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습거나 가슴 아픈 추억이네요. 어린 집안에서 막내 남동생을 오롯이 챙겨야 하는 것도 제 몫이었죠. 저는 그저 친정 엄마께서 여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감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린 시절이라 간과했지만 장남인 오빠도 그 당시의 심경이 무척 복잡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울적해했고 힘들어했던 것 같네요. 몸에 불망초의 식구들이 기다렸던. 여동생은 한때 퇴원을 했었지만 곧 다시 입원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 퇴원하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딸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도 분명히 더 오래 살거나 더 행복하게 살아 떠났을 것입니다. 왜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쌍하게 떠나야만 한 걸까요? 미안합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죄가득한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시며 끊임없이 눈물을 닦아내셨던 모습은 제게는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이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옥죄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가 싶었던 만화와 영화가 시청률이 40%를 넘게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TV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정되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제 집안의 가난이 남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가난은 짜증스럽고 서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동생의 죽음으로 처음으로 그런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어버린 생활이 끝난 뒤에 여동생이 떠난 뒤에 남겨진 병원비로 지게 된 빚 때문이었죠. 생명 하나를 잃었는데 빚은 남겨졌습니다. 이 사실이 어렸을 때의 저에게는 미처 할 지경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 머리가 더 굵었던 오빠는 어떨까요? 참으로 착잡했을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차 개판이 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친정 엄마께서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친정 엄마께서는 우울증을 앓으셨을 것 같아요. 여동생의 병실을 내내 지키셨던 분은 바로 친정 엄마이셨는데 결국 여동생은 병을 이겨내지 못했고 남은 자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빚도 갚아야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 친정 엄마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소했었어요. 정신과나 상담, 치료 등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정신병원밖에 사람들이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치매라는 개념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저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이상 행동을 하면 노망 들었다고 표현을 했었을까요? 그랬으니 아무도 친정 엄마의 병에 가는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기쁜 일 하나 없는 집구석에서 웃을 일도 없으니 왠지 식구들끼리 서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떠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그때 저는 그래도 제가 딸이라고 친정 엄마께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살갑고 화목한 모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설마하니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술을 자주 찾으시며 집 밖으로 자기도 했던 친정아버지,
여동생이 떠난 이후로 말수가 확 줄었고 성격이 까칠해진 오빠, 손이 많이 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 남동생. 이런 상황에서 친정 엄마께서는 당신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의지를 주세요. 하고 싶어 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친정 엄마의 온갖 하소연을 들어주어야 하는 상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숨이 막혀서 그만 듣고 싶다. 난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럴 때면 친정 엄마께서는 거의 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내가 그렇게 나오면 엄마는 너무 서운해. 엄마한테 밖에 이런 얘기 할 데가 없는데? 내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친정 엄마께서 그러실 때마다 저는 아주 지긋지긋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엄마와 함께한 어린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참 안 됐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질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며 대학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자 억지로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는 동안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바뀌어서 서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때 친정 오빠는 군대에 입대하여 저희 어깨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함께 돈을 벌어 가족 생활을 해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남동생을 드너라고 하셨습니다.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당연하게 이해되는 동시에 제 내면에는 응어리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안 가도 되는 자식이었던 것일까요? 그 무릎이 턱끝까지 차올라왔지만 집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씁쓸한 마음을 감춰야 했습니다. 결국 남동생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해서 저가 모든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속상하기는 했지만 남동생이 잘 돼야 집안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러움을 묵묵히 담았습니다. 그 후 여동생이 떠난 이후로는 항상 억누르고 참는 삶을 살았지만 그랬던 제 모습은 부조리했네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빠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집에 알렸을 때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직 결혼하기 이르지 않느냐고 오빠를 나무랄 때도 있었지만 우리 장남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는데 이러한 변화를 먼저 해보겠다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때 기분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어요. 마치 집에 돈을 벌어오는 기계처럼 느껴지고 친정 엄마의 불평을 무료로 듣는 일종의 정신 상담을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20대 때는 오빠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오빠는 우리가 남이냐며 가족끼리 이것저것 재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섰습니다. 그 여자친구와 큰 싸움을 하면서 오빠는 결국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교훈 덕분에 홧김에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유혹되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반해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내 정신을 차리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고졸이었고 직업도 별로였으며 인물적으로도 솔직히 그리 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다정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마음에 친정 식구들에게 그를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의 집에 가서 마치 이미 며느리가 된 것처럼 식사 준비를 하기도 했고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그의 남자를 결혼 상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변변찮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콩깍지가 씌워져서 전혀 듣지 않았고 결혼을 강행하였지만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남자가 바람을 피웠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의 남자가 찾아와서 늘어놓은 자기 변명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먹성, 너랑 결혼하려니까 너무 심란해서 그랬어. 너보다 더 잘난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더 부유한 여자를 만나서 멋지게 살고 싶었던 욕심으로 그런 실수를 범했어. 상처를 주고 미안해. 이렇게 뻔뻔한 변명이 또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게 바람을 피운 것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이제서야 깨닫지만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파혼을 맞아서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애 기간 동안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들인 모든 노력과 돈이 날아가 버렸죠. 그 후로는 남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대신에 제게 배신당했던 그 남자가 한 말처럼 나보다 나은 상대와 결혼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만약 불같은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그냥 조건이 더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잘난 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서 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남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안을 찾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편은 우선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인물도 괜찮았어요. 착하거나 부드러운 성격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생명력과 수도분해를 보며 결혼 상대로는 최고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 관계가 맞지만 문제는 시댁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제게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남편이 장남이라는 사실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인데 자신의 아래에 여동생과 막내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점이 꽤 큰 단점으로 느껴져서 기분이 좀 그러네요.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고졸 학력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적은 없었어요. 그때 제 집안황 상황 때문에 제가 대학에 가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경력을 열심히 쌓아왔고 제가 이룬 것들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도 고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고요. 그렇게 되어서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에게는 매우 의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에 잘 나가고 우리 딸은 곧 박사가 될 인재인데 차이가 너무 커서 너무 부끄럽네. 우리 집에 상가주의 며느리가 들어올 줄은 몰랐네. 자신이 적응이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저를 비웃는다는 생각까지는 못했고 그냥 쟤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치 없이 밝게 웃으며 제가 대답을 드렸을 테니까요. 네, 당연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예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고졸은 고졸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 마음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며느리로서도 편안하게 지내겠습니다. 제 반응을 보면서 아마 어머님께서 이런 게 다 있나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좀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향이 결혼 과정에서 이상하게 드러났어요. 어느 날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이 욱해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내가 결정한 결혼인데 왜 토를 달고 여기서 태클을 거는 거야? 내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 이런 식의 바람으로 어영부영 결혼을 하게 되었기에 전체적인 결혼 과정이 낯설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는 확실히 키우는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낙을 받고 시댁에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제가 낮잡아 보인다는 것과 남편의 과도한 다혈질 덕분에 결혼이 결정되었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꺼려지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해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된 거라고 축하를 해주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파트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니라 나쁜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따라 결혼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던 것이 내 잘못일까요? 결혼 생활은 특별히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답답한 시선을 자꾸 받게 되었죠. 내를 보시면 이미 심수를 드러내는 표정을 짓고 항상 날 꾸짖고 싶어하는 신경질 캐셔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변해야 하는 저는요. 가슴속에 무거운 기분이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갑갑했고 거의 우울증에 가까웠어요. 남편보다 낮은 직책을 맡아 일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직장인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고졸이 하는 일이 다소 보잘것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런 일에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는 그런 태도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니, 그런 행동조차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아예 배우지 못했겠구나요. 그냥 천성적으로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셔서 제가 직장인이라는 이유를 들었더니도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당시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시누이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서 나는 경멸당하는 분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비난하셨어요.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는 동안 누군가 하나의 집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머무르면서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여자들이 우리 딸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여자들은 멍청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이는 시어머니의 주장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훌륭한 여성인데 저로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고졸 이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주제로 결혼하여 두 사람이 한 집안으로 합쳐져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집안에서 흠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나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시댁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라는 뜻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매번 가만히 들어주면서 어색하게 웃음만 짓고 계셨는데 점점 나를 조롱하시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나 내가 참았던 것은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참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내가 원래 생각하던 결혼 생활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언급했을 때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 주셨던 분이시네요. 당신의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예의를 갖추면서 참아온 세월이 훨씬 길었고 지금 결혼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장난 같은 투정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친정 엄마께서 제 고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시는 순간 왠지 저는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희생하는 역할에 익숙하고 막말로 이혼을 하면 이혼녀가 되어버릴까 봐 겁나기도 했었어요.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며 뾰족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사람이기에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에는 항상 참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우수한 인재인지 알고 나서도 넌 여자인데도 이렇게 아무런 관심이 없지? 어떻게 차이가 날까? 분명히 여자로서의 핑계를 대면서 안에 업무가 잘 안 풀렸겠지. 사람이 이렇게나 열망이 쇠약해져서 그때 마늘을 까고 있는데 갑자기 열기를 느껴서 간을 바가지로 시어머니 얼굴에 이른 뻔했습니다. 여자로서의 핑계에 정말 화가 났어요. 만약 누군가가 더 많이 가르쳐줬으면 당연히 다를 거예요. 여자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떤 일도 시도해보지 않은 적은 없었으며 그 대신에 손해를 본 적도 있었던 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이상한 논리로 나를 비난하셔서 짜증이 났지만 당신은 크게 제압해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 밤에 누워서 잠이 들면서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자주 들곤 했습니다. 시누이는 어릴 적에 2차례 심하게 아프셨다고 해요. 그로 인해 시부모님들은 더욱 사랑으로 대해주시며 딸이라서인지 아들보다 미묘하게 대우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시누이가 어린 시절 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더 잘 챙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제 여동생이 생각나서였죠. 여동생이 떠나지 않았다면 친정 아버지께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친정 엄마께서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오빠의 성격이 바뀌어 버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동생도 화목한 가정의 모습만 보면서 자랐을 것이라는 희망 고문과도 같은 슬픈 가정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시누이가 괜스레 애틋하기도 하였어요. 저는 신이보다 언니이기도 하니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은 제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아는 영화 속 명대사처럼 제가 잘해줘봤자 시누이는 점점 더 저려 호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급하는 것 같아요. 슬슬 태도가 건방지게 변해갔어요. 제가 뭔가 말이나 부탁을 할 때 꼭 건성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마치 마지못해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지적하게 되어서 저만 속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두었어요. 매일 볼 일도 아니라서 그냥 내버렸는데 결국 시어머니의 언행에서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는 내게 예의를 갖추도록 고조를 넘치게 들먹이시면서 제 값을 낮추려는 듯 했고 시누이가 박사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저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요. 시어머니가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래, 어쩌면 자기 딸을 얼마나 잘 낳아 자랑하고 싶으신 걸까 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매번 자랑할 때가 되면 제 스스로가 들리지 않는 태도로 나를 향하셔서 그저 저렇게 참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고 속고 괴로웠던 것이죠.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매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에게 자주 말했었습니다. 어렴풋이 들어주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신경질을 내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 어쩌라고. 맨날 직접거리고 우는 소리밖에 못해? 라고 하더군요. 우선 이 내용은 한국어 문법 규칙을 따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법적 구조로 새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한해, 너는 왜 앞가림을 혼자서 못해?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정신을 좀 차려라.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은 채로 마음이 차가운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친정 엄마로부터 각종 하소연을 들어줘야 했던 지난 세월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름없이 친정 엄마를 닮은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하소연을 하게 되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늘 똑같이 진행되는 단조로운 일상과 있어서의 남편과 있음보다도 혼자 있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편안한 신혼집과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시대까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제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어 시누이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어느 얘기였는지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시누이의 월급이 나보다 훨씬 많다고 하셨어요. 역시 고조라고 박사는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짜증나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말았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시누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시누이가 투잡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종이책이 아닌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내는 전자책을 통해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웹소설을 시누이가 쓰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었고 고군분투하면서 갈비찜 양념을 혼자 만들고 있던 동안 시누이가 슬그머니 거실로 TV를 보러 자리를 뜨면서 남겨놓은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저는 잠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올게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라며 핑계를 대면서 얄밉게 TV 앞에 앉은 시누이는 잠깐이라는 말을 지키지 않았고 놔둔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걸 보았는데 그것이 웹소설의 연재 페이지였어요. 시누이가 그 글의 작성자였기 때문에 관리자 모두로 되어 있는데도 놀라움에 겨워 정보를 외워두고 나중에 따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저급한 소재와 내용의 소설을 쓰고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분량이 이 정도면 취미로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돈 버는 활동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칭찬하며 제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다니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곳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지 알아보다가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으로 그것은 고졸 입사 전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지배적인 충동에 휩싸였는데 일단 발견한 내용을 캐낸 후에는 누군가의 비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알아내는 행동이 매우 불길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전과 같이 신우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를 바라보며 생각하면 어떤 제안 때문인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왔고 시어머니에 비하여 그녀는 더는 예전처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침묵시킨다면 저는 워낙 답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것이며 신우이는 더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하나가 불현듯 드러나버린 거죠. 가슴을 핑계 삼아 방문을 미루고 있던 시댁이었는데 이번에는 드물게 나간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면 같이 식사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였어요. 무관심한 남편은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TV를 보며 놀고 있는데 더 무관심한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나랑 언니랑 마저 다 해놓을 테니 이랬어요. 말로만 해놓고는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게 전가했어요. 나한테 언니가 진짜로 음식을 잘 맞추는 거라며 고기가 다 굽기도 이제 제게 달려있으니 결혼 직후에나 그런 수작이 통했지. 이제는 그 시큼한 속내가 다 나타났어. 어이없어서 실수가 났다던데. 그래도 그냥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고 식사까지 끝냈어요. 그때 시어머니 사촌 여동생이신 분이 과일을 들고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별로였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맛있는 과일을 받아먹을 생각에 즐거워했었죠. 예의상으로나마 제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라앉은 기분으로 식사 뒷정리를 한 뒤 설거지는 제가 시누이에게 맡겼어요. 준비도 제가 다 했고 설거지는 늘 제 몫이었으므로 이번에야말로 정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시누이가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자기 부모랑 오빠가 있는 거실 쪽을 힐끗거리더니 상당히 마지못해 한 표정으로 인해 고무장갑을 끼웠습니다. 저는 잔반이 들어간 냉장고 정리를 했죠. 깔끔하게 정리를 맞춰놓고 있다가 과일을 먹을 것을 대비해서 쟁반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도 시누이는 미적거리면서 설거지를 덜 마친 상태였어요.